네,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소강 상태였던 여야 정쟁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후 재점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치큐 강전의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28일에 이제 본회의 통과하고 나서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 피습이 있었기 때문에 쌍특검법 국면이 어떻게 될까 관심이었는데 정부 이송 하루 만에 바로 행사가 됐습니다. 거부권이. 그렇습니다. 보통 이전에 거부권 행사할 때 보면은 국무회의에서 좀 그렇게 이제 방향이 잡히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실제로 할 때까지는 한 반나절 정도 좀 숙고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이렇게 약간의 시간은 좀 걸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사실 국회에서 이제 이 법안이 이송이 되지 않으니까 네. 언제 이송이 되는 거냐라는 식의 어떤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그러한 기류도 좀 관측이 됐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기류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도 기다릴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상태였다. 좀 빨리 이것을 변수를 제거하고 싶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기존의 입장처럼 총선용 여론 조작이 목적이다. 이 특검법은 라면서 이제 이관섭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하기도 했고 또 한 가지 김건희 특검이란 명명 대신에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네, 그 정확한 그 특검 법률명이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그거를 줄여서 그동안에는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일단은 이 전체적인 법안에 그 들어가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과 용산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놓고 여야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또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정략적인 악법으로서 위헌적 독소조항도 많이 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모적 정쟁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사회에서 화폐 위조 범죄와 주가 조작 범죄는 가장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가 대통령 배우자라고 한다면 외면하는 것이 맞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야사당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네, 사실 본회의 통과 이후 거부권 국면 그리고 여야가 이렇게 대립할 것까지는 예상이 됐는데 민주당이 지금 내놓는 방법론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해 충돌이라고 보인다라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지금 네. 말씀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앞서 이제 법안의 명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그 중심에 놓는 그러한 법안이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중심이 되는 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이제 문제인 것이고 네.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수사를 막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이해 충돌이 아니냐. 이런 논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란인 것인데 근데 이게 법리적으로 그러면 이게 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인 것이냐 뭐 등등을 이제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기에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예요, 사실.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실제로 이해충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이 보기에 이건 부적절하게 보일 거거든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위 말하는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네.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상으로도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문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언론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다른 정책적인 것이나 정치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궤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까지도 계속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전향적인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입을 모아서 해왔어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민심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이 뭔가 명확하게 특단의 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걸 바라고 있다는 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뭔가 이제 여기에 만약에 이 법에 독소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독소 조항을 바꿔서라도, 그래서 총선 이후에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협의를 해서라도 특검 자체는 좀 받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이전에 논의를 했던 거잖아요. 이 얘기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서 칼같이 다 잘라버리고, 특히 오늘 이관섭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 특검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설명을 했는데, 네. 이런 것들도 보면은 대단히 부적절한 측면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오늘 이관섭 비서실장은 과연 대통령 비서실장인지 아니면 평론가인지 제가 헷갈릴 정도로 여러모로 부적절한 설명을 했다라고 설명이 되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대통령실은 이것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법리적인 문제도 물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무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가령 55 클럽이라는 게 가령 성남시장이 당시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50억 원이라든가 이런 이득을 얻었다면 당연히 성남시장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민주당의 어떤 이 후보의 당선을 바랬을 것이다라든지,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건 평론가가 하는 얘기지 대통령실이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봤을 때 이 거부권 행사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 몸처럼 지금 움직인 결과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은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었다. 여당과 지금 대통령실이 그런 평가를 피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공세에 완전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지금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야사당이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의결 통과를 하려면 전체 의석의 3분의 2, 그렇죠? 출석위원회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고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되면 야권에선 이탈표를 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떻습니까? 시점이 좀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늘 제2요구권 행사가 있었으니까 바로 다음 주인 9일에 이것을 다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좀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은 급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요건에 해당할 것인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해서 그 국회에 다시 돌아갔을 때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때는 대통령이 더 이상은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것 역시 다 헌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떠한 의미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요건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고, 네.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뒤에 이게 지금 청구가 헌법재판소에 되어 있으니까 의결을 좀 미루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은 미루고 있으면은 총선이 계속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총선까지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에서는 이게 가족에 대한 법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든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1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도 전이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도 하기 전이에요. 가족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가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특검 법안입니다.
민주당이나 뭐 야당 측에서 수사기관을 찾아가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해라 이렇게 규탄 대회를 한 것이 아니라 법안으로서 특검법으로서 올렸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밀어서 이것을 총선 직전에 아마 뭐 의결을 하든지 이렇게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지금 민주당이 시간을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쌍특검법 자체를 어떠한 총선용으로 본인들이 입법을 한 것이다라고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 넘어갈 텐데 피습 사건 이후 두 분과는 처음 뵀거든요. 질문 드리기 전에 좀 짧게만 이번 피습 사건 총선 앞두고 어떤 좀 변수가 될까요? 뭐 이런 사건들을 이제 총선의 어떤 변수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상당히 좀 부적절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실제 선거 유세 과정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벌어진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총선에 실제 돌입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건강한 모습으로 뭐 유세를 다니고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총선 자체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 자체는 뭐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나름대로의 뭐 내용 사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탈당을 하고 신당을 꾸리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뭔가 민주당이 가야 된다랄지 이러한 구심력을 좀 더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영향이 있겠죠. 그 정도 아닐까 합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또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금 조금씩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시기에는 뭐 나름대로 계속 굴러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탈당이라든지 이거는 순서대로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대표가 피습을 당했을 때는 그 지지자들은 굉장히 결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예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당시에도 이제 피습을 당했을 때 그때 굉장히 그 이제 지지자가 결집이 되면서 또 대전은요 이 이야기 이후에 대전에서의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신당이라든지 다른 데 약간의 마음을 줬던 지지자들이 아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겨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피습 국면 이후 사실 정치권 안팎에서 혐오 정치 또 어떤 극단의 팬덤 정치에 대한 어떤 자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이 본질과는 좀 다르게 지금 병원 전원 문제로 좀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이 또 브리핑을 열기도 했고 병원 간에 좀 설명이 진실 공방까지 번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까지 번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진실 공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이제 뭐 설명 자체가 뭐 크게 어긋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결정적으로 이제 안 맞는 부분은 네. 그러니까 이런 대목인 것 같아요. 서울대병원에서는 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서울로 이송이 됐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부산대병원에서 이제 이 해야 될 어떤 수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경험이 많은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부산대병원이 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송을 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만 네. 부산대병원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것은 보호자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가족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에 동의를 한 것이고 그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이송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이것은 예를 들면 안 되는 절차를 예를 들면 절차를 어겨가면서 이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절차가 안 되는 걸 되게 했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가령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 것은 지역의 이제 공공의료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는 거고 그의 연장선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정치인의 입장에서 네. 우리 당의 어떤 당론이라든가 정책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를 내가 당했을 때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런 경황이 좀 없는 상황이고 네.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가족들이 굉장히 또 격앙된 그런 상황 그렇죠.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결단을 못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재명 대표가 상황이 나아지고 또 정신이 좀 이렇게 좀 이 일반적인 당부를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좀 되면 네. 책임 있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가짜 뉴스로 만들고 그런 부분까지는 너무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걸 감안해서 네.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 지역 의사들까지 나서서 규탄 성명을 내니까 논란이 번지니까 민주당도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잠깐 민주당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가 잘 됐고 환자의 상태가 이동 후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응급처치가 됐기 때문에 이후 수술과 회복, 그다음에 간호, 그리고 가족과의 여러 가지의 그 안정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부산대병원 측에 요청을 했고 부산대병원의 동의를 받아 서울대병원으로 이전해서 수술을 하게 된 그런 경위가 있는 겁니다. 김영진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어제 또 이 자리에서 정성호 의원은 이런 논란은 좀 정치적 프레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선 논란이 번지니까 좀 부산 민심이 신경 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부산의 의료 시스템을 지금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부산 민심도 그렇고 의료계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을 살펴보면 민주당에서 공공의대라든지 뭐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제안을 한 이후에 지금 의료계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공공의대를 만든다는 것은 그 지역의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역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하게 한다. 그래서 지역에서의 지금 의료인의 수급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좀 맞춰보겠다라고 한 것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갔었던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응급센터가 4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A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정부에서 인증을 해준 것이거든요. 병원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을 믿지 못하고 서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의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해도 지역에서의 의료 시스템을 믿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공공의대를 해서 지역에서 의사들을 많이 늘린다고 해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의사 찾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보여준 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의료계에서도 굉장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좀 뇌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시간 관계상 신당 얘기 몇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낙연 전 대표 움직임. 오늘 기사 보니까 피습 사건과 상관없이 이낙연 전 신당은 좀 어려울 거라 뭐 이런 제목도 있었는데 피습 사건과 아까 좀 일부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피습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이낙연 전 총리가 추진하는 신당의 동력이 상당히 훼손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 건 사실이죠. 원래 소위 말하는 앞서 말씀하신 이제 원칙과 상식에 속하는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한테 최후 통첩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한 다음에 자신들의 거취라든가 꼭 이낙연 신당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경로가 아니더라도 거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추진하는 정치 일정들이 힘을 받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게 다 좀 미뤄지는 구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력이 상실된 건 맞는데 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쨌든 이러한 정치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럼 신당 계획을 접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 거거든요. 또 역으로 신당 계획을 접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회복이 좀 됐다고 해서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신당 다시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전히 신당 계획이라는 거는 계속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력이 상실된 채로 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7일입니까? 지금 이제 이 7일 날 수행하는 일정 과정에 이제 지금 이제 신당 선언을 한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정대로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여서 동력이 상실됐지만 여전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동력은 상실되지만 가야 되는데 박지원 전 원장이 왜 문 전 대통령 얘기를 꺼냈을까요?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까?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가령 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네. 민주당이 예를 들면 분열되거나 갈라지거나 신당을 누군가 창당한다거나 이런 데에 힘을 실기는 어려운 조건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예를 들면 특별당비를 납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민주당 중심으로 단결하자라는 간접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탠스를 지금까지 취해온 것인데 또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나가지 말라고 또 적극적으로 말릴 수 있는 그러한 정치력을 발휘하기도 좀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리 문재인 정권에서 같이 이렇게 국정을 운영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나서서 이제 신당 창당하는 거를 말릴 수 있을 정도로 정치에 개입하는 거는 우리 한국 정치의 지금 현재의 문화의 어떤 수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께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얘기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천하람 위원장, 하원하 의원 다 현역 의원 합류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중진이다, 영남이다, 구체적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신당이 이제 오픈을 하고선 한 3만 명, 한 이틀 정도에 3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좀 봤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민주당이 480만 명, 국민의힘이 420만 명. 이 정도의 당원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만 명이라는 숫자가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또 지금 정당법에서 정하고 있는 5개 시도에 1,000명씩 해서 전체 한 5,000명 정도만 돼도 중앙당으로서 창당 요건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창당 요건은 이미 거의 다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당원이 되고 그 다음에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 당원으로 몇 명이나 넘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미 신당 창당을 하기 전에 연락처들을 지지자들에게 받아둔 것이 있었고 좀 젊은 층에서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젊은 분들이 가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사람들이 빠르게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것이 엄청난 태풍을 가지고 오기에는 지금 시작은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 김민아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